여야의 전략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르면 오늘 새 총리 인선이 발표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 좀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글쎄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검증도 필요하고 예. 또 민심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절차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들도 구체적인 어떤 정보는 없습니다. 여권의 핵심 인사이시지 않습니까? 좀 정보가 있으시죠?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어쨌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었던 분들이 뭔가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좀 희망하는 분들은 검증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들 관측하는데 어떤 좀 들으신 것 있습니까, 민 의원님은? 우선 저희 지금까지 언론에 거론되는 인사들만 봐갖고는 예. 대통령이 국민 전체와 함께 정치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국민 절반, 자기 지지 세력만을 갖다가 겨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인사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갖다가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때 가장 큰 고민이 선거 앞두고 이제 총리 지명하는 거였는데 정말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를 구분하려면 가령 김영란 씨 같은 경우를 국무총리로 하고 안대희 씨 같은 경우를 국정원장으로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 어떤 국면 돌파를 하고 또 4.16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가장 경계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이제 안대희 씨를 갖다가 이제 총리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 100%랑 같이 갈 거냐. 두 번째는 4.16 이전과 4.16 이후 정말 다른 사회를 만들 것이냐. 지금 충청도에서 선거가 안 좋았다 해서 충청도 출신을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차기 대권 후보군 중에 한 명 한다든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지원 의원님 같은 분이 건의를 하셔서 그거는 국민 민심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누구 아까 김영란 전 대법관 말씀하셨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괜찮지 않냐 하는 사람 좀 생각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안대희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을 때 이거는 4.16 이전과 4.16 이후 관피하라고 한 것이 가장 본인이 제가 그날 바로 라디오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벼린 칼에 자기가 베일 수 있다. 그러니까 관폐라고 하는 거를 가장 강한 유일한 척도이다시피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제시한 그걸 우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 관폐와 적결 및 하여간 온갖 어떤 적폐 같은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또 국민 100%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 분 여러 언론들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마 검증 작업도 이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을 좀 보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야당 반응도 궁금하고요. 이번에는 통합형 인사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요. 자, 이분들 말고요. 먼저 거론되는 분들 있죠. 특히 검증이 중요하고 이번에 청문회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흠없는 총리 찾기로 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이 네 분입니다. 조금 전 민 의원님이 언급하신 김영란 전 대법관 포함해서요. 이분들 여전히 유효한 후보들인 건 맞습니까, 김 의원님? 글쎄 제가 인사권자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걱정이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총리 후보자로 보내면 야당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온갖 수모를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조그마한 사실도 크게 문제를 삼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총리를 할 분이 과연 하려고 할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국민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또 국회 인준 표결 절차까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면 사실상 이제 인준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에 청문회까지 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이번에도 물론 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워낙 검증이라는 어떤 틀로서 개인적인 사생활 또는 뭐 심지어 부모와 자식까지도 이제 모두 드러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좀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분들이 총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현재의 타진하는데 좀 본인이 고사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글쎄 뭐 그것은 이번에 보니까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에 자기는 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데요. 이 상황이라면 아마 황희정승이 와도 검증에는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황희정승이 와도 통과되지 못한다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새 정부 들어서서 3명의 총리 지명자 중에 2명은 청문회 서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언론 검증에서 물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야당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제가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청문회 야당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정책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넓게 파헤쳐봤죠.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이 검사 출신들이 세상을 좀 좁게 보는구나. 우리 뭐 김지원 의원님하고는 좀 말씀드리다보니까 좀 이상해졌는데. 언론인 출신들이 CCBB를 너무 가린다고 하던데요. 아까 어떤 분은 지난번에.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도 청문회는 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청문회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자까지도 만들 정도로 그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공직자를 갖다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 10년 동안은 야당이 아주 정말 칼날을 갖다가 갈아갖고 엄청나게 청문회를 갖다가 심하게 했죠. 그래서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갖고 스스로 정리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사회 도덕적 기준을 갖다가 굉장히 제고시켰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뭐 기본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뭐 위장 전입이랄지 탈세랄지 군대 안 갔다 온 것은 마치 공직자의 기본 스펙처럼 만들어버린 어떤 도덕적 기준에 무뎌짐 여기서 우리가 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어떤 자질, 도덕성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보수 세력이 자기들이 한 사회를 갖다가 지탱해왔고 유지해왔고 그 가치를 갖다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재풀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봅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앞부분에 끼어들어온 속보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얘기들이 총리 얘기도 해야 되고 동작을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고요. 조금 전 나왔었던 후보 4명 있지 않습니까? 민 의원님. 그 분들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김종인 경제수석이나 뭐 김영란 위원장, 또 뭐 조무재 대법관 이런 분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경기지사는 아마 여권 내에서도 지나치게 내부였던 파워게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통합형으로 해서 지역 안배까지 고려해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또 몇 분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분들이 심대평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전 지사죠. 김진선 역시 전 지사.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분들 개인 역량을 떠나서 마치 이게 충청도에서 중원에서 광역단체장을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중원을 갖다 회복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결국은 국민들한테 읽혀질 것이다. 언론에도 읽혀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세웠던 기준 4.16 기준과 4.16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벌써 잊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그 국민 통합형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당장 7월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봐 좀 걱정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누가 되냐가 이 사람들이 표심에 1% 크게 1%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 대통령의 눈물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카드는 사람들이 이게 내 생각을 바꿀 정도의 어떤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어쨌건 지금 오늘 내일 잘 안 되는 분위기죠, 김 의원님. 글쎄, 저는 뭐 전혀 그 뭐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게 없던 말씀이십니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닌데 자꾸 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네. 드릴 말씀은 따로 없는데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러 그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예, 알고 조금 있습니다. 전 그 3명, 조금 전 나왔던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나온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그 새로운 총리로서 국민 통합에 좀 기여할 수 있고 한편 새로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역동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금 새로운 인물이 또 모색되고 있는 기류도 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작을이 대한민국 정치의 2014년에는 정치 1번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들 합니다. 이 지역이 제가 찾아봤더니요,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 때는 야당이 승리를 했었고,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에는 여당이 또 승리를 했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했었던 곳입니다. 자,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픽을요. 18대 총선 때는 정몽준, 정동영 두 사람이 맞붙었었죠. 그때 꽤 큰 표차로 정몽준 후보가 이겼고요. 지난 총선 2년 전입니다. 이때는 이계한 후보를 정몽준 후보가 6%포인트 정도로 이겼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데 결과가 또 많이 달랐습니다. 16, 17대 때는 또 야당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여당이 이겼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겼었고요. 자, 지방선거 결과 좀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57대 41로 야당에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던데요. 뭐 잠룡이다, 거물이다 합니다. 자, 이 지역에 그 정동영 전 의원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이 지역에 나서겠다고 하던데요. 당 차원에서 좀 어떤 분을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세월호와 관련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선거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 그래서 미니총선이라고 하는 730 재보선이 그거에 관한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갖다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작을 하나만 어떻게 거론할 것은 아니고 전체 컨셉을 거기에 맞춰서 예. 사람 배치를 하고 새로운 인적 자원을 갖다 개발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대통령께서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홍보수석을 동작을에 내세워갖고 또다시 50%를 갖고 정치하겠다 이런 결심이시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굉장히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또 그쪽이 그런 카드를 계속 고집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카드도 예. 짜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이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 의원님? 이정현 전 수석이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예. 지금 생각 중인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전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예. 아직 뭐 파악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진 이 보궐선거의 중요성은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그 가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총동원하는 것이 예. 당연한 어떤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또 예. 우리 당에서도 또 어떤 후보를 동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전부 파악해서 가장 유권자들의 입장, 특히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제 가장 그 납득하고 또 수용하고 또 환호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전 수석 개인적인 어떤 그 위상 문제에서 아무래도 좀 알려진 저 정치인이고 예. 또 현장에 나가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고
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50%만 이정현 수석 내보내면 50% 국민 50%만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박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 사실 50%만 얻으면 당선이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죠. 제 충고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 100%를 아우르려고 해야 되는데 왜 지금 공공에 적화되어 있고 공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정을 갖다가 제대로 조언을 하지 못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방송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은 사람을 굳이 내세워서 내가 50%만 받으면 된다. 왜 100%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고 50%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를 갖다 구분해서 정말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답답한 것이고요. 정몽준 의원이 거기서 2번 당선되는데 이번에 6대4가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하고 똑같죠. 자기 지역구에서도 버림을 받았죠. 그거는 이런 거예요. 18대 총선에서 정몽준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귀옛말 해갖고 뉴타운 갖다 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뉴타운 표 갖다 얻어갖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19대 때도 여전히 정몽준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개발에 대한. 근데 정몽준 의원을 갖다 불러서 6년 가까이를 시켜봤더니 동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에서는 똑같은 논리를 쓰겠죠. 아, 대통령의 오른팔이 내려가면 동작이 변한다. 근데 동작 국민들이 이번에 야, 정몽준 의원 같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갖고 우리가 부려먹어봤는데 동네에 전봇대 하나 바뀌지 않더라 하는 것을 갖다 절감했기 때문에 결국은 40% 찍어주고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갖다 또 쓴다는 것 자체는 우선은 저는 뭐 대통령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이번에 뭐 김재원 의원이 어떻게 기대를 하고 이미 이정현 수석 결정을 했나 보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정몽준 의원한테 2번 속았는데 집권여당 대표한테 또 속겠냐 하는 생각. 만약에 이정현 전 수석이 나온다면요. 거기에 대항하는 그 대항마는 야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꼭 이정현 수석에 대해서가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당 같은 경우는 뭐 김문수, 뭐 오세훈, 나경원, 뭐 임태희 다 거론되고 또 우리 야당에서도 또 차기 대선 후보군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거론되는데 자칫 이렇게 되면 세월호 책임을 다시 묻고 세월호 이후로 가야 되는 선거가 마치 무슨 그런 성격은 다 희석되고 잠룡들의 어떤 경쟁 구도 이렇게 될까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성격을 좀 살려내는 공천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고맙습니다.